자, 이번에는 약 2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당도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핵심적일 텐데 수도권 민심이 여야 모두 상당히 걱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고민은 수도권 중진이죠. 윤상현 의원은 총선 수도권 위기로는 가짜뉴스가 아닌 현실이다. 당이 존재감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만 보이고 당과 당대표는 안 보인다고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의 인식, 박 교수님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음 총선이 내년 총선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러질 거다라고 보는 예측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당 의원이 여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거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다, 여당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실제로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도 그랬고 뭐 현 정부 방어에만 급급했거든요. 여당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한 건 있죠. 뭐 바닷물, 수조에 물 찍어 먹는 거 이런 거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은 국민의힘이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다. 왜 낮은 지지율의 정부를 물론 도와줘야죠. 현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만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감싸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현 정부 대통령과 장관들만 보인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념적으로도 우측으로 경도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중도 확장성을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총선 선거라고 하는 것은 50%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대통령과 장관들의 지금 국정 운영을 보면 이런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너무 우측으로 경도돼 있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 뭐 그렇다고 대통령실의 쓴소리를 내세울 상황이 아닌 것 같고 한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수도권 이제 망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자주 섞이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중도 확장성 그리고 좋은 인물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국민의힘도 수도권에서 힘을 낼 수 있다. 시급한 과제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괜찮은 인물,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소위 보수당에 들어와도 뭔가 겉돌고 잘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보수당이 관련 고민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수사와 언어를 우리가 조금 본질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위기론을 불지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론의 다음 단계는 인물난입니다. 그리고 인물난 다음 단계는 그럼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따져보자라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유리한가? 현역 정치인, 잘 알려져 있는 정치인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물난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적 어떤 발언을 합니다만 그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판을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판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전 사실은 위기론,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1990년대 이후에 8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번을 다 이른바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 연합정당이 승리를 했었는데 그 보수당이 승리한 적도 사실은 정권을 잡고 난 직후에 치러진 정말로 그야말로 바람이 불고 정권의 힘이 쏟아지고 하는 그런 시국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태동하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 그 직후에 치러진 그런 선거에서 승리를 했었지 나머지 선거에서는 다 패배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인물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중도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중도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결국 자신의 계파와 어떤 자신의 지지 세력에만 의존하는 혹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이런 정치가 아직도 우리 정치를 정말로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수정당은 그동안의 당의 체질 변화에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 공천을 하게 되는데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분은 늘 돌을 안 맞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욕을 과하게 먹어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파주의 또 어떤 뭐 정파주의가 청산되기는커녕 암암리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변혁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 같은 경우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본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은 정당 개혁이 요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선 국회의원 이상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런 정말로 정말 좀 더 본질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총선을 할 때 세대 교체 비율을 우리는 50% 하겠다, 60% 하겠다. 그걸 당원 당규에 명문화시키면 됩니다. 세대 교체를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얼마를 할지 모르고 나는 예외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개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3의 정당, 우리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3의 정당이 태동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정의당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3정당인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40의 이 보수 진보의 어떤 투표층이 지금 공고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미국처럼 양당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건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양당제 고책화를 그냥 손 놓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정당이 대표적인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근데 정의당의 문제는 뭐냐면 이념과 정파성, 그러니까 그들만의 논리. 사실은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거 이외에는 이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정의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당의 정치 방식이 중도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다소 이념적이거나 정파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소 정당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성 정당도 양당도 문제지만 또 개선해야겠지만 제3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도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